넷플릭스에서 방영되는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덕분에 자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폐는 스스로 문을 닫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정확히 말하면 스스로 문을 닫은 것이 아니라 열고 싶어도 문이 닫혀 열리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느끼고 언어 능력과 사회성이 떨어지는 증상인 자폐증과 지능이 높아 언어 능력에 문제는 없지만 자폐증과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아스퍼거 증후군을 다르게 분류했지만 최근에는 ASD라고도 불리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는 명칭으로 묶어 진단하고 있습니다. 스펙트럼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 자폐의 증상은 다양합니다. 눈을 맞추거나 대화를 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특정한 행동이나 물건에 집착하거나 자신만의 한정된 관심사를 가지고 있고 상대방의 말을 따라하기도 하고 물건을 끊임없이 정렬하기도 합니다. 소리에 굉장히 예민한 경우도 있는데 이것 때문에 우영우는 거리에 나갈 때 헤드셋을 끼곤 하죠. 자폐에 대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부모의 양육 방식 때문에 아이가 자폐를 가지게 된다고 생각하곤 했지만 연구가 많이 이루어진 지금은 선천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는 것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자폐 증상은 보통 36개월 이전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며 여자보다 남자아이에게 나타날 확률이 더 높다고 합니다. 자폐는 뇌가 발달하는 과정에서 여러 군데가 다른 방향으로 발달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는데 정확한 원인은 아직까지 밝히지 못했습니다. 2016년 서울 아산병원 윤승용 김동호 교수팀은 뇌에 있는 면역세포의 활동량 때문에 자폐가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뇌에 있는 세포 중 10% 이상을 차지하는 미세악교세포는 면역세포 중 하나로 뇌에 문제가 생기면 문제의 원인이 되는 물질을 잡아먹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을 자가포식작용이라고 합니다. 미세악교세포의 자가포식작용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ATG7이라는 유전자입니다. 연구팀은 ATG7 유전자를 없앤 쥐를 연구했는데 그 결과 다른 쥐보다 자폐의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성 부족 현상과 특정 행동 반복 현상을 더 많이 보였다고 합니다. 쥐의 뇌를 분석해보니 자가포식작용이 이루어지지 않아 신경망이 과하게 연결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즉, ATG7 유전자가 활성화되지 않아 미세악교세포가 자가포식작용을 하지 못하면 자폐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하게 연결된 신경망을 제거해주거나 ATG7 유전자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면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1년 기초과학연구원 김은준 연구팀은 mTOR라는 단백질이 과하게 활성화될 경우 자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mTOR 단백질은 세포의 생존과 성장, 죽음과 관련된 물질입니다. mTOR 단백질이 과하게 활성화되는 것을 막는 물질이 시냅스에 존재하는 탱크2인데 탱크2가 부족할 경우 mTOR가 과하게 활성화돼 기억 능력과 학습 능력이 떨어지게 된다는 것을 쥐실험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게다가 연구팀은 라파마이신이라는 면역 억제제를 투여했더니 mTOR의 활성화를 억제해 기억 능력과 학습 능력이 다시 돌아온 것도 확인했습니다. 이들은 이번 연구 결과가 자폐를 연구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자폐에는 더 많은 원인이 있습니다. 하지만 뇌의 영역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밝히는 것은 분명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도 자폐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고 성과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마냥 부정적인 상황인 것만은 아닙니다. 자폐가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어려워하고 말을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 때문에 문제가 있는 사람, 어리숙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발달하는 과정이 달랐기 때문에 자폐가 없는 사람들과 다르게 행동하고 다르게 생각했던 것 뿐입니다. 정상, 비정상이 아니라 그저 다른 것일 뿐이죠. 드라마를 보며 자폐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과 함께 자폐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인식도 조금은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다. U to the young to the 똥 to the good to the rummy. 하! U to the young to the 똥 to the good to the rummy. 하! U to the young to the 똥 to the good to the rummy. 우리 애기 언제 이렇게 다 컸어? 고마워. 미안해. 사랑해. 자폐 당사자가 그렇게 괴롭히면서 하는데 동그라미가 그걸 막아줬다? 한국 사회에서는 보기 힘든 행동이지 않겠어요? 로맨스. 이건 진짜 미워지겠어. 두 분의 연애 경험을 좀 여쭤봐도 될까요? 아,
다음 키워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두 분이 현재 일하고 있는 곳은 저는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직장은 다니기는 다녔었죠. 뭐 영어 강사도 일단은 하긴 했었고. 그 학교에서 강사를 하고 있고요. 기자 했었던 거는 그 경력이 한 4년 좀 넘게는 했어요. 지금 바리스타 자격증 따려고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좀 실험을 해요. 큰 컵에다가 그 코코아 가루, 핫초코 이런 거 넣고 막 우유랑 연유도 막 넣어보고 제가 한번 먹어봐요. 진짜 맛이 없거든요. 은근 재밌어 하는 것 같아요. 바리스타 할 때 재미를 느끼니까 집에서 그런 거 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장애인식 개선 프로그램이라고 학교에서 어떤 드라마를 보여주더라고요.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도 커피를 막 하고 있더라고요. 뭐 제가 뭐 좀 성급한 일반화 하는 거일 수도 있겠는데 장애 하면은 좀 일이 고정돼 있나 보다. 저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있어요. 그림 그리잖아요. 잘 그리잖아요. 개인전 같은 거 하면 어떨까 싶은 적도 있어요. 그것도 일이잖아요. 한바다에 우리나라에 우영우 같은 잡혀인이 없는 이유가 정명석 같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말은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되게 비현실적인 거는 정명석 변호사. 처음에는 뭐 자폐성 장애가 있으니까 뭐 일을 잘 할 수 있겠어요? 라고 처음에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 재판 나가보면서 자폐성 장애 변호 못하게 하는 거 차별적이다. 긍정적인 이슈 바뀌는 그게 짧은 기간 안에 그게 쉽게 될까? 사회에서 그런 좀 캐릭터를 만나신 적이 있나요?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뭐 좀 칭찬드리기는 좀 뭐해서 그런 분들이 없지는 않다. 그 권모술수 변호사가 낙하산이라고 몰아세우잖아요. 근데 우영우가 사실 들어간 거는 특별 전형에 해당돼서 이렇게 들어간 거지 일반 전형에 이렇게 해당돼서 들어간 거는 아닙니다. 근데 사실 겉에서 봤을 때는 그게 일리는 있는 것 같아요. 그 유엔장애인 권리협약 4조에 이렇게 되어 있죠. 불평등한 상황을 다시 평등하게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조치는 권리의 침해도 이거는 불평등을 보지 않는다. 국제법으로 돼 있고 대한민국은 이 법률을 인정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법률입니다. 최수연은 그렇게 보지 않잖아요. 차별을 받은 거는 우영우였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당연하죠. 수석으로 뭐 졸업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늘 선택받지 못했었잖아요. 어쨌거나 최수연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주는 사람들이 많다면 좋은 건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또 현실에서는 더 많잖아요. 직장 동료로 이런 사람을 만날 수는 없는 거고 대신에 길을 가거나 땅에 갔을 때나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럴 때 한 번씩 보는 주변인들은 굉장히 발달장애인들한테 불친절해요. 이렇게 혼잣말을 하면서 가는 자폐인들이 많아요. 짓궂은 사람들은 보고 그러는 거죠.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덩치가 좀 크잖아요. 약간은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어서 젊은 엄마들은 자기 아이를 치마폭에 감싸요. 그냥 속으로만 잡아먹지 않아요. 이러고 그냥 혼자 씩 웃고 말거든요. 주변 사람들 의식 못하고 진짜 막 파워풀하게 걸어요. 그럼 이제 주변 사람들 부딪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격이라고 소리를 지른다거나 하면 요즘 보면 사람들이 좀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막 째려보지도 않고 그냥 무슨 일이지? 하고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확실히 그렇게 일단 쳐다봤다는 것 자체가 부담은 되잖아요. 그런 건 이제 우리가 사실 방지를 하는 거고. 네, 사모예요. 누나 왜 그렇게 하냐고 자수를 엄청 이제 오래 하죠. 오래 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거 오래 안 해. 굉장히 오래 해요. 로맨스. 우영우한테 있는 거죠. 이건 진짜 미안해서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청년부에 잘생긴 오빠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오빠가 이제 한나한테 되게 잘 해줬어요. 그래서 가끔 그 오빠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상대방과 러브라인을 그러면은 로맨스를 느끼진 않죠. 우영우 같은 경우는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두 분의 연애 경험을 좀 여쭤봐도 될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여자 사람 친구들과 이야기도 하고 뭐 하긴 하지만 아직까지 연애 관계를 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사실 연애는 진짜 참 서투른 것 같아요. 비장애 중심의 그런 사고방식을 내가 이해하지 못해서 정말 그런 거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상대방이 나하고의 어떤 소통 방식을 이해 못해서 서로가 이렇게 좀 약간 범핑이 생기는 거일 수도 있고
누군가 나를 좋아하는 건 쉽지 않아. 나는 자폐인이잖아. 공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예. 사랑받는다는 경험을 하기가 되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자폐 당사자들은 배제 당한 것에서 오는 고립감을 갖다가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 경험들이 이게 한두 번 있었던 게 아니라 평생 동안 계속 쌓여지고 그러다 보니까 나 같은 사람 누가 좋아하겠어? 그런 생각이 들기가 쉬운 거죠. 저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까요. 동그라미 친구, 비장의 친구. 네. 사실은 자폐인들한테 비장애인 친구는 거의 없거든요. 비장애인들하고 모일 수 있는 기회는 대부분이 엄마 친구들 아니면 장애 당사자들. 장난님을 훔친한 친구가 있나요? 없는 것 같던데요. 근데 친구가 있어야죠. 꽤 있어요. 저도 꽤 있고 특히 기억나는 친구가 있다면은 결혼한 친구인데 유쾌한 친구기도 하고 비장애인들하고 같이 어울리면 더 많은 행복을 느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좀 꿈이고 장애인들끼리라도 자주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친한 친구는 지금 자조 모임하는 그 형들이에요. 그 형들하고 만나면 좋아하고 누군가 한 명이 안 나오면은 서운해하고. 저 같은 경우는 중학교 때는 너무 잘난 척을 했는데 그거를 이제 빌미 삼아서 이제 괴롭힘을 이제 받기 시작을 했었죠. 걔네들은 장난이라고 하지만은 저한테는 치욕스러운 장난까지 겪으면서 실제로는 더 뭐 얘기하면은 좀 끔찍할 것 같아서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자폐 당사자 99% 저는 폭력과 이런 것들 경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이하는 사람들의 그 동기나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폭력을 가하는 사람들이 그 또래로부터 인정을 받는데요. 우연히 학교 외에는 장애인 친구가 있나요? 누나랑 좀 비슷한 애가 있더라고요. 애들이 좀 괴롭히는 것 같더라고요. 가서 막 멈춰 막 이럴 수도 없고 무섭더라고요. 학교 가면 애들이 이제 장애라는 말을 비속어처럼 사용을 한다거나 친구가 좀 모자란 행동을 한다. 그 친구 보고 이제 막 우영우라고 막 부르고 그러니까 그게 좀 기분이 나쁘죠. 자폐인들이 사람에 관심이 없다고 대부분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잘못된 얘기더라고요. 사람을 좋아하는 자폐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좋아한다는 표현이 서툴고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몰라서 사람을 싫어하나 보다 이렇게 잘못 알려진 특성이더라고요. 이 녀석이요. 이게 누나가 일주일에 한 번이나 2주에 한 번씩 집에 오거든요. 근데 누나가 오면은요, 지방에 잘 안 들어가요. 소파에 누나 옆에 늘 앉아 있어요. 그리고 누나가 폰 하면은 뭘 하나 이렇게 쳐다봐요. 그러니까 얘도 늙은 엄마보다는 젊은 누나가 좋은 거예요. 부모님은 20대 후반까지는 이 장애인이라는 존재를 또 잘 모르고 이제 살아왔었잖아요. 자녀가 이제 태어났는데 장애가 있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장애인에 대해서 알려고 한 거죠. 근데 저랑 사라 누나는 태어났을 때부터 자폐를 이렇게 마주를 하고 살았으니까 약간 자연스러운 게 있어요. 코딱지를 저한테 묻히고 간 적이 있거든요. 그것도 밖에서 그러다가 이제 싸우고 같이 벌도 받고 아침에 제가 늦잠을 잤는데 이렇게 옆으로 누워서 자고 있었는데 딱 뺨 때리기 좋잖아요. 이렇게 진짜 착 소리가 나가지고 일어났는데 뺨을 때리고 되게 얄미운 표정으로 쳐다보길래 근데 그때 진짜 너무 화가 나가지고 부모님한테 걸려서 반성문을 쓰게 된 걸까요? 네. 한나도 읽어봐. 빨리 읽어봐. 사무엘 방을 때리거나 사무엘이 안 일어났으면 사과를 했어요. 사무엘 미안해. 다음부터 안 그럴게. 엄마 아빠 죄송해요. 다음부터 안 그렇겠습니다. 즐긴다니까요. 표정이 즐겨요 벌써. 나는 봄날의 햇살 같아. 한나님에게 감동받았던 적이 있는지. 사무엘 그래. 방학 일주라고 한다. 그죠? 한 개만 먹자. 하지마. 이런. 나 사라 언니가 좋아. 사무엘이 좋아. 뭔데? 사무엘이 좋아.
딱히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이제 루틴에 제가 들어가 있다. 제가 루틴에 빠져 있으면 그날 조금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수련회나 수학여행 같은 데 가면 그때 이제 얘기를 하죠. 사무엘은 어디 갔냐고. 막 감동적이다 뭐 이러진 않고 그냥 약간의 그 따뜻함이 있는 거죠. 제가 감동을 받은 적은 거의 없고요. 그런 감정의 교류는 제가 못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표현이 서툴러서 제가 못 느꼈을 뿐이지 희로애락에 대한 감정은 전혀 우리랑 다를 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서툴 뿐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영우 아빠가 나오네요. 같이 시금치 다듬으실까요? 아니요, 싫습니다. 자폐인과 사는 건 꽤 외롭습니다. 좀 외로웠던 것 같아요. 제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아 이러면서 혼자서 한탄하면서 울고 있어도 엄마는 나 몰라라 하고 혼자서 할 일 그대로 하는 거 볼 때 그럴 때는 좀 많이 외롭다기보다는 마음이 힘들었죠. 듣고 싶은 말 그냥 제 눈 보고 엄마하고 다정하게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겨우 엄마 해봐 엄마 이게 막 시켜서는 뭐 발음 불분명하게 하는 경우는 많지만 예, 우리 딸이 하는 것처럼 해주면 좋겠어요. 딸은 너무 과하거든요. 예, 얘는 그런 사명감이 있어요. 동생이 못하는 자식 노릇을 지가 배로 해주겠다는 큰 야망이 있는 애라서 그러니까 딸이 하는 것처럼 한 번 정도 해주면 이제 이런 영상 찍으면 보통 메시지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딱히 별다른 메시지가 없는 게 메시지. 너무 깊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너무 얕게 생각해서도 안 되는 문제. 장애인이라는 이 주제가 과잉진절해서도 안 되고 너무 매정해서도 안 되는 것처럼 저는 그런 메시지.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이런 거라고. 80년 전만 해도 자폐는 살 가치가 없는 병이었습니다. 80년 전만 해도 나와 김정훈 씨는 살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지금도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의대생이 죽고 자폐인이 살면 국가적 손실이란 글에 좋아요를 누릅니다. 팽빠! 그게 우리가 짊어진 이 장애의 무게입니다. 집단 따돌림도 많이 겪어봤고 싸우기도 많이 싸워봤고 학생 시절 때 거의 친구랑 거의 사귀지를 못했었고 저 자신도 별로 그렇게 편하게 느끼지는 않았었으니까 지금 기준에 아싸가 맞죠 확실히. 그 생각하면 진짜 몸깡으로 다녔는지. 자폐에 대해서 그냥 말로만 듣고 이해를 못하다가 중학교 한 1, 2학년 때쯤에 세상에서 좀 많이 충돌하면서 내가 남들과 다른 거구나 하는 걸 그때 좀 많이 느꼈습니다. 말투 지적받은 거 좀 이제 톤을 좀 줄이라던가 아니면 좀 이 행동 하지 말라던가 제가 그렇게 부딪히는 것들이 일반 사람들은 그게 다 알아듣거나 상식이라고 보는 그런 것들. 소위 얘기하는 사회적 눈치가 없고 질문하는 건 나쁘지 않다는 얘기를 고등학교 1학년 때 역사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왜 질문을 못하게 하나요? 질문을 20번만 해야 된다고 어느 책에 써 있나요? 뭐 이런 거. 친구들은 사실은 굉장히 불편하고 얘가 와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게 왜 쟤는 저러지? 우리는 안 그런데 우리랑 자꾸 비교를 하게 되잖아요. 그 친구의 특성이 사실은 우리를 괴롭히는 존재가 되고 담임 선생님이 이해를 잘 못하시거나 반 친구들이 이 친구들의 특성을 이해를 못하면 더더욱 힘든 거죠. 자폐 아이들은 지적장애 친구들이 가지는 것과 다른 질적인 어려움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사회적 의사소통하고 상호작용에서의 어려움을 가지는 거하고 동일하고 반복적인 행동이나 관심을 가지는 예를 들어서 너 안 나오는 친구들도 내가 뭔가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엄마 손을 잡아 끌면서 이거 먹겠다고 그러니까 소통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식의 표현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게 있으면 자기가 꺼내서 먹어요. 없으면요 포기해요. 언어가 유창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엄마는 지금 이모랑 막 얘기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끼어서 막 나는 뭐 이게 지금 먹고 싶고 뭐 엄마가 들었는지도 확인해야 되고 엄마가 지금 내 얘기를 들을 준비가 됐는지도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되는 거죠. 집중할 때 이게 손에 뭐 짚는 좀 습관이 있어갖고 뭐 이런 식으로 아무리 그래도 인터뷰하는데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되죠. 이거를 몰랐을 때는 그냥 이게 손으로 까딱거리는 거 별로 주저하지 않았었고 지금은 이제 안 하는데 옛날에 이제 보도블럭 밟을 때 금간대나 혹은 이제 좀 선 있는데
밟지 않는다던가. 이게 많이 하는 행동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같은 행동인데 안 하면 뭔가 지금 큰일 나고 답답할 것 같은 그런 거예요. 심지어 그게 뭔가 좀 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는데도 내가 그것을 반드시 하고 간다든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긴 합니다만 주변 환경이 민감합니다. 제 경우는 어렸을 때 진짜 채소 특유의 그런 냄새라든가 아니면 장류 중에서도 좀 뭔가 좀 진하고 먹기 힘든 것도 있잖아요. 입에 내는 것 자체가 지금 진짜 좀 힘들 정도였습니다. MSG 이렇게 막 MSG 제대로 입에 댈 때 그 뭔가 좀 민감하게 확 오는 거 있죠? 딱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아이들이 가지게 되는 엄마 나 이거 싫어 이런 형태하고는 좀 다른 거죠. 내 미각에서 너무 통증이 느껴질 정도로 힘들어서 안 먹는 친구들도 있고 사과를 딱 깨물었을 때 이 잇몸에 느껴지는 그런 감각 있잖아요. 그게 힘들어서 또 잘라 먹질 않는 친구들도 있고요. 핸드드라이어 같은 소리 같은 거가 송곳으로 내 귀를 찌르는 것 같다. 극단적으로는 공중화장실을 무조건 안 가. 있을 게 뻔해. 그걸 왜 힘들어해? 이렇게 하는 부분들보다는 사실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특성인 거예요. 원인 자체는 지금 유전적 원인, 생물학적 원인으로 귀결시키고 그걸로 인해서 뇌기능의 어려움을 가지게 되는 아이들이 자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검증되지 않은 걸로 인해서 사실 그런 부분에서 부모님들이 에너지를 쓰고 상처를 받으시고 하는 부분들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15개월쯤에 이제 가족 여행을 갔는데 그 둘째 형부가 제 아들을 보더니 아무래도 이상하다고 눈 맞춤도 안 되고 불러도 대답이 없고 살펴보니까 정말 그런 거예요. 진찰을 받으러 갔는데 반응성 애착 장애라는 진단명을 내렸어요. 애정이 없는 양육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아이가 그걸 알아차리고 아이가 엄마를 거부한대요. 자폐라는 장애명을 처음 얘기했던 그 카노 박사가 냉장고형 엄마면은 아이들이 자폐가 된다고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생각해보니까 그 얘기를 그냥 돌려서 반응성 애착 장애라고 말한 것 같더라고요. 그 아이가 정말 자폐라면 저는 진짜 잘못된 진단이라고 생각하는데 자폐 아이를 부모의 탓으로 돌리는 그런 진단명이 되는 거잖아요. 자폐는 분명히 선천적 장애고 어린 시기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장애임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이혼으로 인하여라든가 환경적인 이유로 인해서 자폐 발병되었다 이런 식으로 미디어에서 그려질 때 되게 불편하고요. 불편한 말이 자폐를 앓는다. 약이나 수술이나 여러 가지 어떤 방법들이 한꺼번에 쫙 가해져서 얘를 완치시킬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이 아니거든요. 얘네들이 가지게 되는 어려움은. 그거를 어렸을 때는 전혀 모르고 누가 말해줘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죠. 아주 그냥 좋다는 거는 다 했거든요. 세크레틴이라는 주사를 맞았더니 그 다음날 엄마 나 이제 안 아파 하고 말을 했대나? 그래서 또 그거 주사 맞춰주고 한약이 좋대 이러면은 또 한약으로 또 막 몰려 들어가가지고 돈을 쓰고 17개월 그때부터 계속 다녔죠. 아이를 데리고. 왜냐하면 조금만 잘하면은 내 아이도 비장애 대열에 합류할 수 있을 거라는, 그래서 나는 너 성공기를 책으로 써서 베스트셀러를 만들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언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특수체육, 수영, 어느 날 내가 하루에 도대체 몇 킬로를 뛰고 운전을 하고 다니는가 싶어서 보니까 120에서 150킬로 정도를 뛰더라고요. 하루에. 너무 괴롭혔죠. 지금 생각하면 아이를. 그러니까 자폐증이라는 단어 자체가 잘못됐어요. 자폐증이라는 것은 증상이고 병이라는 의미예요. 병을 고쳐서 낫게 해야 된다는 이런 것들의 대상으로서 지금 뭔가 정상화돼야 되는 존재로 만든다는 거죠. 물론 자폐가 장애라는 것 자체는 부정하지 않아요. 사회적 소통의 부재로 인해서 자폐 당사자가 일반인과 동일하게 성장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장애라고 보는 거죠. 사실은 2013년도에 자폐 범주성 장애라는 말로 바뀌었어요. 이전엔 전반적 발달 장애 안에 자폐증, 아스퍼거, 레트, 소화기 붕괴성 그 위에 4가지에 분류되지 않는 나머지 그룹 그렇게 5가지였어요. 그걸 묶은 게 이제 DSM-5에서는 자폐 범주성 장애, 스펙트럼 장애로 불리게 됐는데 언어적인 능력으로 봤을 때에 굉장히 차이가 나는 그룹이 한 진단으로 들어가 있는 게 되게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진단적 기준을 보면 사회 의사소통의 어려움이라고 했지 언어의 양적인 어려움이 아니거든요. 그 아스퍼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언어인지 발달의 지연이 없다라는 진단적 기준이 있다 하더라도 자폐 스펙트럼 장애하고 동일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2016년 인하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에서는 1호 박사라고는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 문화콘텐츠 문화기능학과에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고요. 아스퍼거 증후군 진단을 받으셨었어요? 예. 저는 그렇게 진단을 받았었고요. 간단하게 만나거나 사이
의사소통하는 것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을지 몰라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좀 더 미묘한 것들, 그러니까 좀 더 눈을 맞춘다든가 이런 것들에 있어서 내가 소통하는 방식이 결과적으로는 다른 사람과 맞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뼈 아프게 이제 깨닫게 되는 시점이 오게 돼요. 사실은 이 친구들이 학급 적응 안에서는 조금 더 어려움을 많이 보일 수 있는 거예요. 특수학급의 도움을 받자니 공부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적합하다는 판별을 못 받아서 가지를 못하고, 완전히 통합되어서 학급에 있자니 친구들과의 소통이 어렵고, 본인이 자폐라는 거를 모르면서 살아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나는 왜 친구가 없고, 왜 친구들이 나를 싫어하고, 이런 것조차 잘 모르겠고, 나는 왜 그 냄새가 싫고, 나는 그걸 왜 보기가 싫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게 되는 거죠. 남성향으로 여겨지는 커뮤니티에 어디에나 가서 스퍼거를 검색하면 혐오 표현이 정말 쏟아져요. 철도 쪽에서 그런 단어들이 생겼는데, 철도 동호인 중에서 그 법률들에 맞지 않게 막 뛰어들어가서 위험하게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조금 이상해 보이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조금 말도 이상하게 하고 다 아스퍼거 같아 보이는 거예요. 철도를 좋아하는 아스퍼거라고 해서 철스퍼거, 버스를 좋아하는 사람들 버스퍼거. 철도뿐만 아니라 이게 밀리터리, 애니메이션, 자폐 당사자들이 좋아할 만한 모든 것들이 더하는 순간부터 이건 다 혐오의 대상이 돼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폐 당사자들은 인터넷에서 사람들과 소통하는 데 있어서도 혐오를 기본적으로 받고 시작해야 되는 거죠. 어느 날 제가 격리 시간에 이렇게 와보니까 아이가 창가에서 있는데 옷이 좀 반쯤 벗겨져 있더라고요. 몇몇 아이들은 막 이제 손짓을 하면서 엉덩이 보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그러길래 제가 선생님한테 바지 올려라 이 소리만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러는 거예요. 반편성하는 날 우리 담임 선생님이 아파가지고 학교를 나오지를 않았대요. 그런데 그 다음날 가서 보니 이름 있는 고반만 딱 남겨두고 다른 선생님들이 다 가지고 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한 장 달랑 남은 거 그거 자기가 다 들고 와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어머니가 그렇게 내 교육관에 대해서 관여를 하시니 너무 섭섭하다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선생님 그 말씀을 저한테 꼭 하셔야 됐어요. 욱해가지고는 알았다고 전학 가겠다고 결국은 그 일로 이제 전학을 갔죠. 근데 우리 아이한테 전부 다 편지를 쓰게 했더라고요. 한 남자아이가 너가 나 잠 올 때마다 한 번씩 소리 질러줘서 나 잠 깨고 좋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보는 눈은 우리 아이가 본인들한테 늘 그 불편만 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뭔가 좋은 점을 찾기도 하는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고 그 편지마다 그 아이들 그 마음이 보여서 너무 고맙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늘 자주 하는 말이 뭐냐면 존재 그 자체로 소중하다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사실은 그런 것도 좀 더 커야 알게 돼요. 네. 자폐인이라는 게 내 정체성에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해요? 잠깐만요. 이거 어디 즈음이지? 여기 있다. 타고난 성향 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 정도? 어렸을 때는 그냥 막연하게 내 자폐 장애에 대해서 좀 뭔가 막연하게 좀 고치고 편하게 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라고 좀 겪고 나서는 이거 내가 타고난 특성이 있고 무리하게 의식하고 고쳐봤자 뭐하냐 있는 대로 살자 이렇게 많이 기울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고 이런 면이 있어갖고 아마 조금 이제 좀 당황스러운 곳이 있을 거다 정도는 이야기합니다만 자폐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 사는 게 더 중요하다고 느끼니까. 로열은 또 처음 보는데요. 너는 봄날의 햇살 같아. 로스쿨 다닐 때부터 그렇게 생각했어. 강의실의 위치와 휴강 정보와 바뀐 시험 범위를 알려주고 놀리거나 속이거나 따돌리지 못하게 하려고 노력해. 지금도 너는 내 물병을 열어주고 다음에 구내식당에 또 김밥이 나오면 나한테 알려주겠다고 해. 너는 밝고 따뜻하고 착하고 다정한 사람이야. 봄날의 햇살 최수연이야. 엄마! 영상이었어.